북한이 자신들한테 위협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항상 미국과 남한이 군사적으로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뭐냐? 북한의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이 올 초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족 통일 개념 없애라 했던 거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여론이 다 안 좋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의 세뇌 교육, 김일성 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지도자고 훌륭하다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는 북한 주민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북한의 배급제가 많이 허물어졌지만 평양 시민들 중심으로 국가의 핵심 보유계층은 북한이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김일성 일가와 운명 공동체로 같은 동질적 의식을 가지고 체제 유지에 노력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김정은 체제를 지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못 살고 특히 지방으로 가면 더 못 살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계속 있다고 하니까 북한 소식 취재하는 대북 매체 전원을 보면 북한 일반 주민들 사회에서는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전쟁이라든 뭘 하든 빨리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주민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워낙 뭐 인권이고 뭐고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 북한의 상당수 저변에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다고 해서 뭔가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살아가는 데 좀 지장이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애 부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김주애가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 그리고 탈북해 있는 탈북민들도 처음에 김정은이 딸을 데리고 나왔을 때 저 어린애가 무슨 후계자가 되겠어. 그리고 북한이 상당히 남성 본위의 사회입니다. 봉건제 사회이기 때문에 남존 여비가 강한 사회인데 감히 어떻게 여자가 후계자가 돼.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김주애가 점점 부상을 하면서 지금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처럼 이제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김주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김주애가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에 나오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뭐 상당히 어린아이처럼 하고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비싼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그리고 무슨 행사에서 북한 일반 주민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뭐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대북 매체들의 전언에 따르면 내 자식은 뭐 헐벗고 굶주리는데 저 아이는 뭐냐 이런 좀 위화감을 주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북한이 올 초에 굉장히 전쟁 위기처럼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금 남북한을 두 개의 민족으로 갈라놓겠다라고 해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남북은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 거냐 올 초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 초만 하더라도 혹시 북한이 정말 전쟁을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뭐냐? 북한의 지방 을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지금 평양과 지방의 생활 수준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방에 경공업 공장을 건설해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게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요. 그래서 군인들 투입해서 공장 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겠다는 생각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건 아니고 그러면 남한의 총선을 겨냥한 거였느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총선이 끝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남한 총선에 개입하려고 굉장히 뭔가를 했다 이런 느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미국을 상대로 주는 메시지였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물론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해서 전략미사일 발사하는 행동들이 있었지만 그런 무기 개발 시험을 하면서도 올 초에 좀 특이했던 부분은 정세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합니다. 물론 그런 전략미사일 발사가 정세와 무관하게 진행됐다는 북한의 주장이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북한이 어쨌든 정세와 무관하게 진행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우리가 무기 개발이 필요해서 무기 시험을 하는데 이걸로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미국을 자극시켜서 뭔가를 해보려는 건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이 올 초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족 통일 개념 없애라 했던 거는 결국은 대내적인 차원이 컸다고 보여지는데요. 북한의 이제 요즘 가장 큰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가 우리식의 MZ세대 뭐 북한은 뭐 장마장 세대라고도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한류 드라마에 빠지고 한류 노래에 빠지고 그래서 남한 노래 따라하고 남한 옷차림 따라하고 이러면서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이 세뇌 교육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한 총폭탄이 되는 이런 충성심이 함양된 세대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남한 문화에 빠져가지고 사상이 이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한류를 끊어내야 되겠다는 게 북한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어쨌든 남북한을 완전히 두 개의 체제로 갈라놓는, 남북한이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가 되면 전쟁 중에 있는 상대방 국가의 문화를 소비하기는 좀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을 갈라놓음으로써 북한 젊은 세대들의 사상을 다 잡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발양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올 초에 대남 공세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드라마, 노래 이런 것들이 북중 국경을 통해서 북한에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게 한두 해의 현상도 아니고 이미 이제는 몇십 년이 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북중 국경을 통해서 USB나 DVD를 통해서 드라마 같은 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몰래 보게 됐는데 우리 한국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들, 영화 같은 거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다 우리 김일성 일가가 뛰어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뭐 해야 된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남한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인간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남한 옷차림 같은 거 따라하고 말투 같은 거, 이를테면 부인이 남편한테 오빠 오빠 이러기도 하잖아요. 남친 쓴다거나 이런 용어들 따라하고, 우리 남한에서는 여성들이 뭐 종아리 드러나는 바지에다가 뭐 슬리퍼 끌고 다니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이런 옷차림을 하고 나온다거나, 그리고 북한 내에서 무슨 친구들 모임 같은 데 있는데 갔다 그러면 놀러 가면 그래도 남한 노래 한 곡 정도는 부를 줄 알아야 좀 노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남한 문화가 상당히 구석구석 퍼져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정말 목숨을 걸고 중국을 거쳐서 남한에 탈북해서 들어왔죠. 들어와서 정착 교육을 받고 이제 자유다, 알아서 사세요 하고 나왔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북한에서 보다가 끝까지 못 보고 온 한국 드라마를 찾아서 먼저 봤다는 거예요.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럴 정도로 우리 정서하고 이제 북한 주민들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한민족으로서 관통하는 정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남한 문화가 상당히 북한 주민들에게 퍼져갈 수 있는 파급력과 폭발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연달아서 제정했던 법 중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남쪽의 대북 매체나 쪽에선 3대 악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어떤 법들이냐면 외국의 문물, 주로 한류를 겨냥하는 건데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시청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조직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엄청난 법입니다. 또 한국 말투, 뭐 친구들한테 배워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엄청난 법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법을 통해서 아예 한류의 확산을 막으려는 이제 행동들을 취하고 있고, 물론 그 법대로 적발만 되면 사형까지 처하는지는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엄청난 법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보거나 한국 노래 듣는데 상당히 좀 위압감을 가지고 굉장히 위축됐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이 대내 선전용으로 만든 비디오 영상을 우리 남쪽의 대북 매체가 입수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된 친구들인데 남한 영상물을 친구들한테 빌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교회의 어떤 야외 극장 같은데 청중석에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는데 그 두 학생을 앞에 불러놓고 인민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래도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했고 인생을 망쳤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대중 앞에서 세워놓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걸 선전물을 만들어서 전국 교육용으로 배포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한류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들이 행해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 상황에서도 예전에는 뭐 혹시 한국 드라마 보다가 잡히면 뇌물 좀 찔러주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잘못 걸리면 정말 뭐 감옥에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재수 없으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상당히 생기게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보통 남한을 지칭하는 명칭이 남조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정식 국가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남쪽 지역이다. 즉 북한이라는 나라의 일부분이다라는 의미에서 남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북쪽 지역을 지칭할 때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북한의 한자는 대한민국의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일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북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남북 간에 뭐 회담 같은 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남조선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북쪽은 북한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합의한 용어가 남측, 북측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들어서 북한에서 공식 연설이나 이런 데에서 대한민국이란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국호를 제대로 불러주니까 남한을 존중하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란 용어가 쓰이는 맥락을 보면 대한민국 졸개들, 대한민국 것들 해서 욕은 욕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추론을 했던 게 남북한이 완전히 이국가 체제로 가자 이런 의미로 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작년에 김여정이 담화를 낸 것 중에 제발 좀 서로 상관하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류의 얘기가 들어간 담화를 낸 적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의 차원에서 남북한이 따로따로 살자는 명의의 담화를 낸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대한민국이란 용어를 쓴 게 완전히 두 국가로 가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해석을 했던 거죠. 근데 또 작년에 나타났던 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북한이 남한을 괴뢰로 지칭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전에도 남조선 괴뢰 패당 이런 식으로 남한을 욕을 할 때 괴뢰라는 말을 안 썼던 건 아니지만 작년부터 나타났던 현상은 괴뢰 대통령실, 괴뢰 정부청사 이런 식으로 남한을 지칭하는 일반 대명사의 형태로 괴뢰라는 말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괴뢰라는 게 무슨 말이냐? 꼭두각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이 미제의 꼭두각시로 미제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 한반도 내에서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이 남한을 통일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통합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는 남북한이 따로따로 가자는 이국가 차원의 얘기고 괴뢰라는 용어는 주체적인 북한 위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이게 사실은 방향성이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북한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도 쓰고 괴뢰라는 용어도 쓰면서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약간 개념상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작년 말에 있었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 남북한은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은 두 국가인데 그냥 두 국가가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관계예요. 이게 전쟁 중에 있으니까 한쪽이 다른 쪽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관계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지만 상관을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북한이 남한을 소위 평정을 해야 되는 관계라는 게 이제 김정은의 개념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올해 초부터 남한을 지칭을 할 때 괴뢰 한국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괴뢰 한국의 앞쪽 괴뢰는 북한이 남한을 통일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뒤쪽이 한국이라는 건 남북한은 별개의 국가다 이런 의미가 결합돼서 괴뢰 한국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예, 남한의 애국가 아시죠? 근데 북한도 애국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노래죠. 근데 이제 북한도 애국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북한 애국가가 1절이 이런 식입니다.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은금의 전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은 어린 역사 이렇게 가는 북한 애국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삼천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근데 김정은이 올해 들어서 남북한을 별개 국가로 가고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동족, 화해, 통일 이런 얘기 쓰지 마라.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 이런 용어도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애국가에 있던 삼천리라는 단어를 이세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애국가라는 거는 국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상징을 바꾼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북한이 1인 독재 체제고 어마무시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애국가의 가사까지 바꿨다는 건 그야말로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갈라서 동족이 아니라 완전한 두 개의 체제로 가겠다라는 북한의 의지가, 김정은의 의지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도 북한이 김일성 일가의 체제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무상화, 신격화의 정도라는 걸 직접 보시면 상상 이상입니다. 일단 북한 방송, 조선중앙TV가 방송 시작하면 우리도 뭐 애국가부터 시작하지만 북한도 애국가부터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매일 틀어지고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문학작품이든 영화든 뉴스든 어떤 종류의 작품에도 김일성 일가, 김일성, 김정은에 대한 찬양 없이 이뤄지는 작품은 없습니다. 조선중앙TV 하루만 보면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찬양이 빠지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노래마다 김정은에 대한 찬양이 들어가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애들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과목의 주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김일성 원수님 혁명 시절, 김정일 원수님 혁명 시절, 김정은 원수님 혁명 시절 이런 게 주요한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가끔 TV 화면에 나올 때 김정은이 어디 행사장에 나가면 북한 주민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때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그거 다 조작 아니냐,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북한 TV를 계속 보니까 화면을 보면은 이게 정말 꿈에서 하는 건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건지 이게 화면에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의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김정은을 보면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립니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워낙 TV든 뭐든 신문이든 계속 우상화가 돼 있고 학교에서도 대단한 진짜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실문이 나타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의 유일체제가 확립된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1967년에 있었던 노동당 4기 15차 전원회의라는 건데요. 그 회의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실학사상 이런 거는 평가가 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67년에 4기 15차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김일성 일가의 사상이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라는 체제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김정일이 자기의 권력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즉 김일성의 후계자로 자신이 권력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온 사회에 김일성주의화를 밀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김일성 일가의 사상이 아니면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체제가 된 건데요. 이 김일성 일가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김일성 일가의 체제에 반하는 움직임이나 발언 이런 게 있으면 거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포갑적인 통치 체제가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범법행위가 있을 텐데 그래도 다른 범법행위를 해서 잡혀가거나 이러면 뭐 뇌물을 쓰든 뭘 하든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욕을 했다, 무슨 혹시 반체제 모의를 했다 하다가 잡히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뭐 죽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반체제에 대한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 이게 이제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제고요. 근데 이 강압으로만 이 체제가 유지되는 건 아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서부터 김일성 일가에 대한 엄청난 세뇌 교육, 그리고 뭐 방송이든 어디든 어디를 가도 선전물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위대하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 상당수는 정말로 우리 지도자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가 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도록 하는 부분도 지금의 김일성 일가 왕조 체제가 유지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말하는 데 있어서 정치범 수용소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정치범 수용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같은 교도소는 아닙니다. 정말 북한의 어떤 산골 오지에 일종의 하나의 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철조망이 넓게 쳐져 있는 격리된 마을인데 그 안에 수용됐다가 나와서 탈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안에 뭐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농사도 짓고 나름 마을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갔다가 아이가 교사한테 맞아 죽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수용된 사람들은 인간다운 대우는 전혀 못 받고 통나무 베다가 통나무에 깔려 죽으면 그냥 그뿐이고 이런 식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죽어라 하는 식으로 수용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감화가 됐다고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요. 그게 이제 혁명화 구역에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완전 통제 구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수용되면 거기서 있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치범 수용소가 끌려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근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 친구 어디 갔지? 라고 말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딱 분위기 보면 아, 얘 끌려갔구나 라는 걸 아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떠들다 보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공포감이 이 체제를 또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강압적인 기제로 작용하는 겁니다. 올해 2월인가요? 제가 이제 메일을 받았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데에서 모 연구원 명의로 메일이 왔습니다. 뭐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발표를 해줄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문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세미나 토론회 이런 데 나와달라는 부탁이 많이 와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제안 중에 하나라고 봤고, 그리고 메일 하단에 보니까 조사원 명의의 명함까지 첨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 자기 메일이 예전에 도용당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이번에도 도용당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피싱 메일이구나 이제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제가 기자다 보니까 누가 보냈을까 이제 궁금해서 한번 낚여 들어간 것처럼 해보자 해서 실제로 이제 제가 발표할 것처럼 메일을 두세 번 주고받았죠. 주고받았더니 나한테 알려줄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한번 열어봐라라고 하면서 첨부 파일을 보내더라고요. 악성 파일이겠죠. 그래서 전문 보안업체에 의뢰해서 이거를 어떤 악성 파일인지 분석을 해봤더니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으로 김숙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이기도 한
한데 보안업체에서 분석을 해보면 파일의 코드들이 보통 어떤 조직이 쓰는 고유한 코드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온 악성 파일을 분석을 해보니까 김숙희가 써오던 코드들이더라. 그래서 북한이 보낸 어떤 악성 메일이다 이렇게 판명을 한 거죠. 저도 이제 북한 문제를 하니까 당연히 북한의 뭐 사이버 해킹 시도라든가 공격 시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책까지 알게 된 건 처음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수상한 메일은 정말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한테 메일이 한 두세 번 오고 가면서 북한 해커가 보낸 문구 중에 다음 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뵙죠, 전번 남겨주시면,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상당히 북한 해커들이 남한화된 용어로 해서 의심가지 않게 하려는 상당히 세련된 해킹 기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한테 위협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항상 미국과 남한이 군사적으로 자기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핵무기를 만들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군사적인 위협하고 남한 문화가 북한에 침투됨으로써 북한 당국이 느끼는 어떤 체제 안전에 대한 위협감, 이 두 가지 위협 중에 어떤 게 더 북한 당국한테 위협이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소프트 파워적인 위협이 훨씬 응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문화라는 건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젖어들고 한국 드라마가 퍼져가기 시작하면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극단적으로 동족을 없애고 통일을 없애고 화해를 없애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런 정책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 이국가 체제로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북한 싫어, 우리도 뭐 북한이 얼마나 좋았어, 그래 따로따로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 정확히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거고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이런 입장을 어느 정도는 계속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